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조선 여성 최초로 유럽을 여행한 화가 나혜석은 1927년 기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때 만주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했습니다. 6월 4일 서울역을 출발해 선양, 하얼빈을 거쳐 7월 17일 베를린에 도착했죠. 이렇게 일제강점기만 해도 열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여행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에 막혀 우리가 섬나라가 되었잖아요. 공간 인식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좁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부산이나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바다 건너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륙 관통 여행과 바다 건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직관을 묶은 한국 출발 철도 여행 상품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선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각국의 철도 레일폭부터가 다릅니다. 레일폭은 세 가지 협궤, 표준궤, 광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와 중국은 국제기준인 1435mm 표준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몽골은 광궤를 쓰고 일본은 협궤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표준궤가 1435mm로 결정됐을까요?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핵심 인프라의 기술 기준은 어느 한 사람이 뚝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민한 이해관계와 역사적 상황이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증기기관차를 가장 먼저 내놓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조지 스티븐슨이 만든 로코모션 1호가 1825년 영국 북부의 스탁턴과 달링턴 사이 40km 구간을 마차보다 50배 많은 짐을 싣고 2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일반 상업용 기차가 탄생한 거죠. 이 규격이 영국에서 대세가 되어 1846년 의회가 표준궤로 통일했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이 대부분 표준궤를 깔아 국제 기준이 된 거죠. 현재 전세계 철도의 60%가량이 표준궤라고 합니다. 당시 스티븐슨이 표준궤가 일반화된 것은 퍼스트 무버인 점도 있었지만 말 2마리가 끄는 마차의 축과 길이가 같았던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마차의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가 기차의 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차의 폭은 로마 전체에서 이어졌잖아요. 현대 첨단 고속철도까지 적용되는 철도의 폭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미 결정되었던 거죠. 다음 일본을 보죠. 일본은 란카쿠라 해서 거의 모든 근대 서양 지식을 네덜란드로부터 얻었습니다. 바쿠가 서양 문물이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막으려는 것이지 기술 정보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기차의 실물을 처음 본 것은 1853년 러시아 군함에 실려 전해진 모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미국도 대통령이 2차 내항하는 페리 제독을 통해 쇼군에게 증기기관차 그림과 함께 4분의 1 크기 모형을 전달합니다. 말이 모형이지 기관차에 기관사가 타고 객차에 어린아이가 탈 수 있는 크기였죠. 이 신기술은 일본에서 예술작품이 주제가 될 만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72년 첫 철도가 도쿄 신바시에서 요코하마역 간에 운행되죠. 개통 다음 해에 하루 평균 4,357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야, 철도는 큰 돈이 되는구나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본은 표준궤보다 좁은 협궤를 택하였습니다. 물론 궤관이 넓으면 큰 열차를 달리게 할 수 있어 수송량이 커지죠. 그러나 건설비가 늘어나고 커브를 크게 잡아야 하잖아요. 산이 많고 당시 가난한 나라였던 일본의 상황에서는 표준궤가 사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신간센과 민간철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궤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협궤를 건설한 일본이 정작 우리나라에는 표준궤를 깝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속셈이었는데요. 우선 열차가 커야 수타는 물자를 본국으로 빠르게 많이 옮길 수 있잖아요. 둘째 이유는 바로 중국이 표준궤를 쓴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일본의 노림수가 만주와 중국 진출이었잖아요. 한반도 철도와 중국 철도의 선로폭이 같아야 열차로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철도는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대외 개방형으로 짜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침략과 약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반면 러시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일본과 반대의 논리로 철도 폭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 등장 이후 프랑스가 강자로 부상합니다.
이 프랑스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방패로 관계를 깐 거죠. 스페인은 인접 프랑스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했고, 러시아는 나폴레옹이 침략으로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는 데다가 독일이 동진도 막아야 했던 거죠. 프랑스와 독일 모두 표준계를 쓰거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은 유럽 본국의 판단에 따라 철도폭이 정해졌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디아는 현존 철도 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관계입니다. 인디아에서 생산된 면화와 차 등 더 많은 자원을 빼내오기 위한 거죠. 그 밖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 지선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협계로 건설되었고요. 요약하면 많은 나라의 철도가 침략은 어렵게, 약탈은 쉽게, 이런 방향으로 선로폭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는 외형상 연결이 되었더라도 선로폭이 달라지면 달릴 수 없습니다. 목포나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철도가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시작점인 블라디보스톡 부근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끊기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 유럽까지 TSR을 이용하면 배로 갈 때보다 화물과 여객 모두 시간과 거리가 훨씬 단축됩니다. 물론 기종점 품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절반가량 줄어들죠.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 국내 한 물류회사의 경우 TSR을 이용한 운송사업 물량이 2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해운 물류 대란의 영향까지 겹쳐 뛰던 말에 날개를 단격이 된 거죠. 현재 철도폭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적, 짐을 바퀴 폭이 다른 열차에 통째로 옮겨 싣는 거죠. 둘째는 대차 교환입니다. 철도 폭이 달라지는 곳에서 그에 맞도록 열차의 바퀴와 틀을 갈아 끼우는 거죠. TSR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TSR 시작점에서 바퀴를 관계로 바꾸고 표준계가 시작되는 곳에서 다시 표준계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러나 2가지 모두 번잡한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째로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구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철도 폭에 따라 바퀴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괴간 가변 대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열차가 표준계와 관계를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2014년 괴간 가변 대차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바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문을 열고 관련국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가 열차 창밖으로 만주평야와 시베리아 평원을 바라보며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 우리 가슴도 한결 넓어질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철도는 근대 산업의 견인차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침략, 약탈, 방어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철도가 지구촌 평화번영의 큰 물꼬를 트면서 진정한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